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확정됐습니다. 호텔 주변 경비는 삼엄해졌고 외부인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머무를 예상 숙소와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장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계획이 없다면서도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경기도지사 김영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격전지 3곳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주 칼리파 등 전 세계 초고층 빌딩으로 오르는 프랑스 유명 암벽 등반가가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 75층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 보훈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우 한지민 씨가 추모시를 낭독했고 이창욱과 주원 등 군복무 연예인들이 애국가 제창을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노동부는 세부 지침 없이 손을 놓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직종에 따른 여가 시간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다른 일을 찾아서라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더 힘들죠. 주 52시간 근무제의 명암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화창한 날씨의 현충일 휴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싱가포르의 정상회담 장소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왔는데 센토사 섬 안에 있는 카펠라 호텔로 확정됐습니다. 회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라는 건 이미 어제 전해드렸고 장소까지 이렇게 확정되면서 싱가포르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도 오늘부터는 싱가포르에 파견된 특별 취재팀을 직접 연결해서 현지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악관의 공식 발표 내용을 권은영 기자가 전해드리고 이어서 싱가포르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올린 트윗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라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로 정해진 데 이어 장소까지 확정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북한과 많은 관계가 형성됐으며 사전 협상도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ine, we'll see what happens, but very important. It'll be a very important couple of days. 트럼프의 중요한 며칠 발언이 회담 연장이나 종전선언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싱가포르에서의 만남이 큰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이처럼 회담 장소가 카펠라 호텔로 정해지자 싱가포르 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센토사 섬 전체를 특별 행사 구역으로 정하고 경계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준우 기자, 어떻습니까? 호텔 주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무대표단이 묵었다고는 하지만 카펠라 호텔 부근은 여전히 관광지의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경계 경비가 강화되는 분위기가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김지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직원들이 일일이 통제합니다. Because now we having the private event, so those who make reservation only can enter the hotel.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취재진들도 발길을 돌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길이 카펠라 호텔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비가 아주 삼엄하고 출입은 아예 금지된 상태인데요. 이 카펠라 호텔은 지대가 높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선 상황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카펠라 호텔은 영국의 유명 건축가 노먼 퍼스터가 디자인한 5성급 휴양시설로 골프코스, 테마파크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토사 섬 자체도 경호와 보안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싱가포르 본섬과 연결된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만 통제하면 외부와 차단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센토사 섬 주변을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해 해상을 통한 접근 가능성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자, 이처럼 회담 장소가 결정이 되면서 두 정상이 묵을 숙소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플러톤 호텔과 세인트 레지스 호텔 가운데 한 곳으로 압축됐다는 분석입니다. 긴장 속 싱가포르 호텔가를 이채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미국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샹그릴라 호텔을 예약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호텔은 중국과 대만 양안 회담과 아시아 안보 회의 등 국제 행사 경험이 많고 경호에도 용이합니다. 샹그릴라 호텔이 특별 행사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달보다 호텔의 경비가 상당히 삼엄해졌습니다. 곳곳에 사복 경찰들과 군인들이 배치돼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미국 측은 애초 이 샹그릴라 호텔을 회담장으로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김정은이 머물 곳으로는 싱가포르 최고급 호텔인 플러톤 호텔이 우선 꼽힙니다. 김창선 부장이 이끈 북한 실무협상단도 이곳에 묵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샹그릴라 호텔과 차량으로 3분 거리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도 김정은의 숙소로 거론됩니다. 이 호텔은 2015년 시진핑 주석이 대만과 회담 때 숙소로 사용했는데 김창선 부장도 지난 1일 이 호텔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이 다가오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보안 강화 특별 행사로 규정했고 군과 경찰은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회담 날짜와 시작 시간에 이어서 회담 관련 장소도 윤곽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두 정상이 몇 번이나 만나서 또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하는 것일 겁니다. 계속해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금 전 김진우 기자가 연결된 싱가포르 현지 지도입니다. 서울보다는 조금 큰 도시 국가로 섬나라이기도 하죠. 이번에 회담이 열리는 이 카펠라 호텔은 보시는 것처럼 본섬과 저 다리 하나로 연결된 유명 관광지 센토사 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펠라 호텔에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해변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시진핑 주석과는 다롄의 해변을 걸으면서 산책 외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센토사 섬의 해변이 산책 외교의 무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본토에서 떨어진 센토사 섬 한 중간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 호텔에서 5분만 걸어가면 긴 해변가가 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보다리에서 40분 넘게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지난 5월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과는 해변을 거닐며 우애를 과시했습니다. 형제적 요대가 더욱 굳건해지고 조중 친선이 생기 있고 활력 있게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 화법. 모의고사를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세계적인 뉴스를 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플러스가 될 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도 플러스가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햄버거 회담에 못지않는 극적 장면을 연출하는 수단으로 산책 외교를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외국에 갈 때 전용 차량을 가져가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보다 경호에 신경을 쓰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차량을 가져올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실은 전용 차량 더 비스트가 전통 의장대의 경호를 받으며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야수라는 이름답게 길이 5.5m, 무게 8톤의 육중한 덩치를 자랑합니다. 캐딜락 원 모델을 개조한 것으로 가격은 1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측은 대통령 전용 리무진을 싱가포르로 운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달려 화제가 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벤츠. 수류탄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탄 차량으로 구형 모델이지만 가격은 1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
수송기에 싣고 가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보다 훨씬 거리가 먼 싱가포르에도 전용 차량을 가져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 측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차량을 임대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일간지는 싱가포르 정부가 4대의 차량을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적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속도 제한 등 교통법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 당국이 마련한 차량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대결도 볼만합니다. 싱가포르 측은 전용기를 맞이하는 의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 미국과 북한의 전용기 비교는 강동원 기자가 해봤습니다. 에어포스원과 참매 1호, 미국과 북한 정상의 전용기입니다. 에어포스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지 않은 눈속임용 디코이까지 2대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디코이가 움직였습니다. 북한 역시 2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디코이 형식이 아닌 김정은 전용차 등 필요한 물자를 실을 화물기입니다. 지난달 김정은의 중국 다롄 방문 때도 이 화물기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참매 1호의 안정성입니다. 참매 1호는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 62M을 개조한 모델로 지난 1995년 단종된 노후 기종입니다. 재원상 비행거리는 10,000km지만 중국 푸젠성 푸저우에 급유와 점검을 위해 잠시 착륙한 뒤 싱가포르로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두 정상의 전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은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와 창이 공항입니다. 보안상 공군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포스 1에 비해 참매 1호가 노후해 북한 측이 착륙 장면 촬영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는 같이 오지 않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평양에 남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대신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빠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해왔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땐 회담장에 배석했고 두 번째 회담 땐 통일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북중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주석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많이 습니다.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역시 같은 달 평창을 찾았지만 폐회식에 참석해 두 사람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방카는 트럼프 순방 전인 지난해 11월 일본을 찾아 아베 총리와 국제행사에 나섰고 지난달 예루살렘 미 대사관 개관식에도 트럼프 대신 참석할 만큼 최고 실세로 꼽힙니다. We welcome you officially and for the first time to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here in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멜라니아의 불참 결정으로 리설주와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양국 정상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가족이자 최측근 이방카와 김여정이 싱가포르에서 만날지가 이번 회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미북 정상회담장 주변의 경호와 통제를 네팔 출신의 용병들인 구르카 부대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르카의 용병들은 세계 최강의 용사로 불리고 있는데 왜 이들이 세계 최강 용병으로 평가받는지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싱가포르 중심부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 소총을 든 무장경찰이 주변을 살핍니다. 팔에는 X자 모양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용병이라 불리는 구르카 전사들의 표식입니다. 1814년 영국이 네팔을 침공했을 때 소수인족인 구르카족은 단검을 들고 영국군에 맞섰습니다. 구르카 전사들의 용맹함에 매료된 영국은 아예 이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무기를 손질하는 군인들. 동양인이지만 영국군에 소속돼 있는 이들이 바로 구루카 부대원들입니다. We have a very remarkable history serving with alongside with the British Army. 구루카 용병은 세계 1,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에도 파견돼 용맹을 떨쳤고 최근에도 각종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구루카 용병에게 치안을 맡겼습니다. 구루카 용병의 상징은 쿠크리라고 불리는 이 전통 단검입니다. 쿠크리의 위력을 실험한 영상입니다. 볕단과 나무 등이 단번에 잘려나갑니다. 구루카 용병은 첨단 무기 외에도 이 단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한 인도 매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쿠크리만으로 무장한 구루카 용병이 성폭행을 시도하던 40명의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구해냈다. 말로만 듣던 40대 1의 주인공,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투력의 비결은 네팔 고산지대에서 얻어진 강한 심폐 기능과 체력입니다. 구루카 용병 선발 시험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25kg 모래를 짊어지고 산악지대 4.2km를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영어와 수학 등 필기 시험은 물론 이런 악명 높은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구루카 용병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투를 많이 해왔고 게다가 이제 용맹함을 무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상당히 높은 전투력을 발휘하는 걸 알려져 있어요. 싱가포르는 자국경찰 소속 구루카 용병들에게 미북 정상회담장 주변 경호와 통제를 맡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200년 넘게 펼쳐온 구루카 용병들의 용맹함. 세기의 만남에서도 그 유명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민주당 박원순 후보 49.3%, 한국당 김문수 후보 13.6%,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10.7%, 경기 민주당 이재명 후보 48.6%, 한국당 남경필 후보 19.4%, 인천 민주당 박남춘 후보 40.6%, 한국당 유정복 후보 19.2%, 대전 민주당 허태정 후보 43%, 한국당 박성효 후보 19.3%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민주당 최문순 후보 45.9%, 한국당 정창수 후보 16.6%, 충북 민주당 이시종 후보 47.8%, 한국당 박경국 후보 14.3%, 충남 민주당 양승조 후보 40.4%, 한국당 이인재 후보 19.6%, 세종 민주당 이춘희 후보 51.5%, 한국당 송하영 후보 9.7%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민주당 오거돈 후보 50.5%, 한국당 서병수 후보 20.4%, 울산 민주당 송철호 후보 44.4%, 한국당 김기현 후보 24.9%, 경남 민주당 김경수 후보 43.3%, 한국당 김태호 후보 27.2%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선 한국당이 앞섰지만 대구 한국당 권영진 후보 28.3%, 민주당 임대윤 후보 26.4%로 박빙을 보였고 경북은 유일하게 한국당 강세지만 한국당 이철우 후보 29.4%, 민주당 오중기 후보 21.8%로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39.3%로 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1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월등했습니다. 광주 민주당 이용섭 후보 60.7%, 전북 민주당 송하진 후보 54.5%,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 10.2%, 전남 민주당 김영록 후보 53.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상파 3사의 요청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각 선거구에 거주하는 8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에서 3.5%포인트입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감정의 골이 오히려 깊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내일까지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사실상 단일화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측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여당 관두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자고 이렇게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제안하는 식의 조사 방식은 저는 진짜 처음 듣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도 단일화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단일화를 아예 당신은 뭐 안 할 거고 싫어하느냐, 영 뭐 절대 아니냐, 그런 거는 또 아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와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양보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합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밑에서 단일화 협상을 벌이다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참모진이 감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안 후보가 얍삽하게 공작만 할 줄 아는 참모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걱정이라고 썼고, 김건식 교수는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라고 했습니다. 8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단일화 시한으로 꼽힙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쟁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젯밤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했고, 이 후보는 근거 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부터 이른바 김부선 스캔들 난타전 양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저를 고발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2008년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끝난 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와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갔는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에 봉하마을로 가면서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김 씨의 옥수동 집에 간 적이 있는지 따졌습니다. 이 후보는 주차장에 간 적도, 통화한 적도, 옥수동에 간 적도 없다며 마녀 사냥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세시대에 많이 하던 마녀 사냥입니다. 김부선 씨가 허인증인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을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도 말리는 듯 난타전에 뛰어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없다면 이건 정말 네거티브가 될 텐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의당 이홍우 후보가 그만하라며 중재에 나서면서 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이번에는 경상남도 열전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김경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린 바가 있죠. 그러나 김태호 후보 측은 아직은 결과를 알 수 없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이른바 샤이 보수의 막판 결집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김경수 후보가 앞섭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 47.9%, 한국당 김태호 후보 31.1%로 16.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경제도지사, 힘있는 도지사를 내세우며 표를 호소합니다. 김경수 후보는 취약지로 분류된 거창과 함양 등 서부 경남을 집중 공략하며 굳히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남과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떠난 민심을 잡기 위해 중앙당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샤이 보수표가 결집한다면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경남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변수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대답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전 세계 초고층 빌딩을 타고 오르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암벽 등반가가 롯데월드타워를 무단으로 오르다가 붙잡혔습니다. 밧줄 하나 없이 맨손으로 75층까지 올랐는데 소방대와 회사 측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까마득한 높이 건물 외벽에 사람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손으로 건물을 기어오릅니다. 프랑스인 알랭 로베르시가 일행과 작전을 짠 뒤 월드타워 무단 등반을 시작한 건 오전 8시쯤입니다. 외국인 2명이 보안근무자와 약간의 실갱이가 있었었고요. 2명이 유인을 하고 로베르시는 3시간여 만에 123층의 절반이 넘는 75층까지 올랐습니다. 소방대원과 롯데 측 안전요원은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곤돌라에 실려 올라온 로베르시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건물주와 협의하지 않고 등반을 해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로베르시는 세계 최고층 부르즈 칼리파를 6시간 만에 정복하는 등 스파이더맨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암벽 등반가입니다. 오늘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벽을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is an amazing country. And now, as far as I've understood, I am under arrest. So, show must go on. 로베르시는 런던과 시드니, 쿠알라룸푸르 등에서도 초고층 빌딩을 무단 등반하다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군경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해서 수색을 벌였는데 사제폭탄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과학수사대원이 편의점 안 시민들을 급히 대피시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주택건물 5층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이 쏘지나더니 아주 소리가 억수 컸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폭발이 일어난 5층의 유리창은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깨진 유리 파편은 이곳 주차장까지 튀어 일부 차량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집주인 53살 양모 씨도 한쪽 손목을 잃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양 씨는 아세톤 뚜껑을 열어둔 채 담배를 피우려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수습 중에 다량의 화학물질이 발견돼 군경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했습니다. 사제폭탄으로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의 봉투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다수 발견됐고 옥상이랑 창고가 있는데 몰래 거기 다 뜯어나요. 양 씨는 20년 동안 기업과 병원 등에서 방제 업무를 해왔고 위험물 관리 자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화학물질의 성분을 조사하면서 양 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화학물질 보관 경위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트럭을 몰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승용차를 3차례나 더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승용차에는 1살과 2살 배기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트럭이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트럭으로 다가갑니다. 트럭이 갑자기 후진하더니 앞으로 돌진해 승용차를 받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막으려 애써보지만 트럭은 3차례나 추돌 사고를 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던 55살 최모 씨가
30살 김모 씨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안에는 김 씨의 아내와 1살과 2살 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자 최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습니다. 제가 위험하다는 생각 못했고요. 뒤에 애들이 타고 있는데 뒤를 계속 받으니까. 김 씨와 아내가 다쳤지만 두 딸은 카시트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트럭을 몰고 500m를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낸 뒤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3회 정도 고의적으로 앞차량을 추돌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어제 경북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었습니다. 허술한 변두리 지점을 찾아 사전 답사까지 했는데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은행 책상을 뛰어넘습니다.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며 가방에 현금을 담게 합니다. 2분 만에 2천만 원을 챙기고 직원들을 방에 가둔 뒤 달아납니다. 어제 낮 1시 35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한 37살 A씨입니다. A씨는 보안이 허술한 변두리 소형 지점을 노렸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사전 답사까지 했습니다. 은행 출입문에는 경찰 집중 순찰 구역이라는 팻말만 걸려 있습니다. 직원이 2명뿐이고 보안 요원도 없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따로 있지만 규모가 적은 데는 그 자체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A씨는 대구에 있는 집으로 달아났지만 CCTV로 추적한 경찰에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좀 생활비를 돌려막기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좀 부처 계속 늘어나는 거죠. 경찰은 A씨 집에서 700만 원을 해소하고 나머지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연고 묘지를 찾아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해부터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는 인기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연고 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무연고 묘지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도 실은 통계는 없는데요. 여기가 이제 최초 82년도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반 정도는 무연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오시는 분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시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군 등 해외 참전 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는 13만 7천 명이고 이 가운데 1만 명이 비무장지대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추념식은 19년 만에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치러졌습니다. 추미애, 홍준표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오부 요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배우 한지민 씨가 추모 헌시를 낭독했고 분단과 분열의 어둠을 걷어내고 조금씩 더 희망으로 물들어가는 이 초록빛 나라에서 우리 모두 존재 자체로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가수 최백호 씨와 록밴드 장미여관, 군복무 중인 배우 지창욱, 주원, 임시완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 현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백호 씨가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는 한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금지곡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현충일을 맞아서 광화문 일대에서는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중단을 외쳤는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책이 현장에서 1000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초대형 태극기에 태극기 우산, 태극기 머플러까지. 현충일을 맞아 보수단체 태극기 물결이 서울 광화문 일대를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호국 영령을 기리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여러분 저게 어떻게 정상회담입니까? 김정은의 정상입니까? 정부가 적폐청산 명분으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촛불혁명이란 말을 앞세우고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에 져서 배포 행사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준비한 태정공사책은 2시간 만에 천권 모두 동났습니다. 오늘 광화문 두 곳에서 열린 집회엔 경찰 추산 11,000명이 참가했고 집회 뒤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TV조선 홍경재입니다. 예,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가 사법 파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여상원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내셨고 또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뭐 직권을 조금 사법행정을 남용한 면은 있으나 이게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단독 판사들 그리고 배석 판사들이 그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지금 자꾸 이 좀 범죄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문건 나온 8건을 먼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VIP 보고서라는 것도 나오고 또 법원이 청와대와 재판을 조율한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 문건들이 나왔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원래 이런 문건들을 만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법원 행정처가 어떤 재판을 하는 기관 아니고요. 재판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그다음 대법원장의 어떤 방침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 법원이라고 지금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건데 이 상고심 법원을 수건 사업으로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행정적, 예산적 뭐 여러 가지. 그걸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아마 그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말씀 자료를 행정처에 했는데 행정처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거는 대법원장 비서실도 있지만 워낙 이거는 중요한 문제고 또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처가 뭐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형사처벌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법원 앞에서 또 이제 천막농성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상의 판결 불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판결 불복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재심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재심이 가능하려면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말하는 거는 아마 판사가 어떤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범죄에 연루돼서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게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지 그걸 사유로 이 판사가 어떤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직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했거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그런 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나온 지금 그 특별조사단의 문건으로는 뭐 전 대법원장이 그렇게 청와대하고 어떤 그 뭐 딜이라고 요새 그러더라고요. 한다는 그거는 있지만 그게 바로 재판의 어떤 결론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냐 이거는 아직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재심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그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상황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뭘 의도하는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어떤 분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동의하진 않지만은 이게 사법부의 적폐청산 문제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한 어떤 범죄적 정황이 드러나고 나서 왜냐하면 사법부의 신뢰라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 사건 자체만으로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벌써 사법부에 지금 신뢰가 많이 흔들린 상황이거든요.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갖다 꺼내가지고 이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행정처 여기가 그 어떤 적폐 세력이다. 이런 데서 출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걸 모르고 했다면 그거는 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안 되죠. 예. 자, 어쨌든 뭐 이 파동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혹시 사법부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저도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될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신뢰를 쌓기는 참 힘든데 쌓아진 신뢰는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죠. 어떤 결론이 나든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소장 판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형사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 전 대법원장을 뭐 기소를 해가지고 판결이 나든 그다음 무혐의로 나든 이미 이쪽 편에서는 이쪽 편을 안 믿고 이쪽 편 저쪽 편을 안 믿는 상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보면요. 판결을 신뢰를 지면 신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많은 국민들이 내 판결이 이래서 졌구나. 외부적인 힘에 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우리 사법부 전체가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지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는 그런 식이 돼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이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 일단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린다며 반기는 쪽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95만 명 평균 월급은 328만 원으로 37만 7천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과 암이 극명한데요. 먼저 신은석 기자가 양측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컴퓨터에 퇴근하라는 팝업창이 뜨고 안내방송도 나옵니다. 이 기업은 9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보시다시피 오후 5시가 조금 넘었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하고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니 아빠들이 어린이집을 들러 아이와 함께 집에 옵니다. 퇴근하면 아기가 자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기를 데리고 퇴근을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강좌 저녁반은 7시도 안 돼 20, 30대 수강생으로 북적입니다. 작년에 1명 정도였다 치면 올해는 한 3, 4명 정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소득 감소를 의미합니다. 24시간 2교대에 토요일 근무를 하는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주당 70시간 벌이에서 52시간 벌이로 소득이 줄어들 판입니다. 대부분 다른 벌이를 고민합니다. 다른 일을 찾아서라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더 힘들죠. 부업이 금지된 직종은 이마저도 딴 세상 얘기입니다. 거의 100만 원까지 피곤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서.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여가 시간의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기업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회식을 했다면 이걸 일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본다면 얼마나 인정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정 기자입니다.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근무로 볼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업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과 같은 걸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분명 이제 업무와 관련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업무의 연속이라면 포함시킬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만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고 이러면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을 아예 잡지 말라는 등 기업마다 제각각입니다. 어제 거래처를 만나서 12시까지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정도를 그냥 추가 근무한 걸로 인정을 한다든지. 회식은 포함되는지 헷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침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디테일까지 정해져 있거나 이러진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정 날짜에 야근을 해야 할 직종은 지금으로선 달리 묘수가 없습니다. 그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업무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민적인 합의나 내지는 법감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대략적인 설명 자료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 수비진의 중심 장현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안정된 수비를 자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팀 공격수 김신욱과 수비수 오반석이 몸을 부딪히는 실전 같은 몸싸움을 펼칩니다. 1대1로 짝을 이룬 선수들은 볼 경합 과정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우리 선수들보다 체격이 큰 1차전 상대 스웨덴을 대비한 몸싸움 훈련입니다. 비공개였던 오후 훈련에서는 수비 조직력을 마쳤습니다. 수비 뒷공간이 무너져 3골이나 내줬던 보스니아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수비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장에 나설 주전 11명을 90% 이상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비진은 부상에서 회복한 장현수를 중심으로 포백과 3백을 함께 운영합니다. 수비수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선발로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부상에서 회복한 장현수는 팀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너무 순하게 볼을 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전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쉽게 상대 공격수한테 제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내일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 정예 멤버를 가동해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무기력했던 우리 수비 조직력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셀카, 즉 셀프 카메라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넘어지고 떨어지고 다치는 장면들입니다. 요즘 인류가 푹 빠져 있는 재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셀카 찍는 인간, 호모 셀피쿠스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아무리 셀카가 좋아도 삼가야 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불타는 런던의 서민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고 남은 아파트엔 이런 경고문이 내걸렸습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셀카 찍지 마세요. 애도는커녕 참혹한 현장 앞에서 셀카 찍는 사람들을 보다 못해 이웃 주민들이 붙인 경고문입니다. 심지어 모든 승객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비상 착륙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활주로 한쪽에 처박힌 비행기 앞에서도 저렇게 사람들은 셀카를 찍습니다. 브라질 경찰들은 검거한 마약 조직 두목과 함께 웃으며 찍은 셀카를 SNS에 올려 분노를 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공개된 이 사진은 갈 때까지 간 우리 사회의 셀카 병리 현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철도역, 열차에 지인 할머니를 응급처치하는 그야말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긴박한 순간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이렇게 셀카를 찍습니다. 그것도 승리의 V사인을 그리면서 말이죠. 이 남자를 찍은 사진작가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야만성, 비극 앞에서 셀카 찍기. 우리는 도덕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고. 언론도 인터넷에서 자라난 암, 영혼과 인격을 망각한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셀카가 부족한 자신감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존재 증명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이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셀카에 담긴 것은 섬처럼 파편처럼 하나씩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쓸쓸함 뿐입니다. 허망한 자기의 SNS 나르시시즘이죠. 이러다가 금연구역처럼 셀카 금지구역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6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셀카의 욕망이었습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도 한낮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분수대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 모습을 보니까 함께 더위를 식히고 싶은데요.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도 이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보통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곳곳이 17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곳곳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대구가 33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맑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또 새벽에는 짙은 안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선 일요일 외에는 비 예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선열들을 추모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역 세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현충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